다음은 해외 아웃소싱과 중간재 무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생산 분할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과정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수행되는 것을 우리가 국제 생산 분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아웃소싱은 생산 과정의 일부를 해외에 위탁하는 현상, 이것을 해외 아웃소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외 생산은 생산 과정 일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개의 용어가 보시면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 과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일부를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또 일부 과정을 제3국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 이 전반적인 것을 국제 생산 분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해외 아웃소싱은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일부를 여기에 위탁하고 또는 일부를 여기에 위탁하고 이런 것을 해외 아웃소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생산은 내가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자회사를 두고 여기에 자회사를 두고 그래서 생산,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것 이런 것을 역외 생산이라고 이야기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는 혼합해서 서로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는 뭔가는 여러 생산 과정을 자국 또 외국 제3국 이렇게 구분해서 생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 세 용어가 다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제품을 여러 나라에서 생산하니까 제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재 무역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죠. 국제 생산 분할이 발생하게 되면 중간재 무역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요인이 뭘까? 왜 이렇게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중간재 무역이 증가할까? 첫 번째는 운송 및 통신비 하락입니다. 여기가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고 그런데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일부 과정은 여기가 저렴하고 여기를 A, B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부 과정은 B국이 저렴하고 일부 과정은 A국이 저렴하다면 만약에 운송 통신비가 비싸다면 A국에서 모든 제품을 다 모든 과정을 다 소화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운송비나 통신비가 싸다면 일부를 B에서 생산하고 다시 A국으로 가져오는 이런 생산 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완화됐다. 관세, 세금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낮았다. 그래서 중간재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간재 무역과 관련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과정의 일부를 해외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우리가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림 6, 10을 보면 1970년 이후에 글로벌 가치 사슬 무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의 비중, 전체 무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된 무역의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보시면 이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된 무역이 약 한 37%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뭐 최근 들어서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만은 50%까지 증가하고 있고 꾸준히 그 증가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통신의 발달로 운송비, 거래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는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선진국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무역 장벽이 완화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인도, 소련, 동유럽 이런 국가들이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세계 시장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것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증가하고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중간재 무역이 증가해가는 이유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월드뱅크 리포트에 하면 한국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로 혜택을 본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생산 조립을 외국에 위탁하거나 하는 형태로 상품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의 상품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IT 산업에서 한국은 IT 산업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큰 IT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해서 부가가치 무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 트레이드 인 밸류 에디드는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얼만큼 들어오고 나갔느냐 하는 것이 부가가치 무역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가가치 무역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C라는 국가가 있는데 A라는 국가가 모든 제품, 부품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생산한다면 이런 부가가치 기준 무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사슬과 관련해서 중간재가 일부는 A국에서 일부는 B국에서 또 일부는 C국에서 생산된다면 우리가 부가가치 기준 무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제품이 A국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B국으로 수출을 하고 B국에서는 이 부품을 조립을 해가지고 C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국과 C국과는 무역은 이 무역만 발생했다면 C국은 B국으로부터 150을 수입하는 것, 그러니까 150만큼 적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부가가치로는 B국은 자기가 만든 부가가치는 얼마밖에 안 돼요?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국은 50은 B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나머지 100은 실제로는 B국을 거쳐서 C국으로 갔으니까 나머지 100은 A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실제 무역량 기준으로 C국가는 B국에서 150달러의 무역 적자이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B국가의 50달러 그리고 A국가의 100달러의 무역을 적자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애플 아이폰의 경우에 연구 개발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은 미국에서 하고 있고 고기술 부품이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죠. 고기술 부품은 일본, 한국, 독일, 미국 이런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조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마치 그 애플을 한 개 수입하게 되면 미국이 수입하게 되면 중국에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아이폰에서 중국이 조립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5% 미만이라는 거예요. 5% 미만.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서 100달러짜리 예를 들면 아이폰 수입했다. 그러면 100만큼 적자가 돼 있다고. 실제 무역량은 100만큼 적자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부가가치로 보면 5만 중국에서 적자고 나머지 95는 일본, 뭐 한국, 독일 그리고 또 일부는 미국 자체에서 생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무역액으로 판단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박스를 보시면 반도체 생산의 글로벌 가치 사슬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는 디자인 및 설계, 웨이퍼 가공, 조립 및 테스트 이 3단계가 있는데 디자인 공정은 지식 집약적이고 웨이퍼 가공 공정은 자본 집약적이고 조립 공정은 노동 집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조립 공정은 주로 임금이 낮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공정 분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팹리스 공장이 없는 디자인만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본이 풍부한 뭐 한국 같은 나라는 파운드리 제조를 담당한다든지 이러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종합 반도체 기업은 삼성과 같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최종 조립까지 하는 이런 기업을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 그러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미국 기업이죠. 팹리스 제조 공정이나 조립은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자기들은 디자인만 하는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파운드리만 한다든지 그다음에 조립만 한다든지 이제 이 과정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제품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부품 생산, 그리고 이 부품 조립, 그리고 조립된 완제품을 마케팅, 판매 이런 어떤 가치사슬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각 생산 단계마다 사용하는 숙련 노동의 비중, 비숙련 노동의 비중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단계에는 숙련 노동이 많이 필요하고 조립 단계에서는 비숙련 노동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생산 단계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것의 일부를 해외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건 그림인데요. 제품의 생산 과정은 연구개발, 부품, 그다음에 조립, 마케팅, 판매 이렇게 순서대로 나눌 수 있는데 분석을 위해서 숙련 노동이 많이 필요한 여기는 숙련 비숙련 노동 비율이거든요. 숙련 노동이 많이 필요한 연구개발 과정을 이쪽으로 그다음에 비숙련 노동이 많이 필요한 조립 과정을 이쪽으로 다시 재배치를 하고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도 비숙련 노동이 많이 필요하면 오른쪽, 숙련 노동이 많이 필요한 부품의 경우에는 왼쪽 이렇게 배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쪽 영역을 A를 구분선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이쪽 영역은 개도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이쪽 영역이란 것은 연구개발, 마케팅 그리고 부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이 많이 필요하죠. 그것은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아웃소싱 비용에는 자본 비용, 무역 비용이 필요하다.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무역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무역하는 과정에서 운송비, 통신비, 그다음에 수익관세 이런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개도국에서 자본 비용 또는 무역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자, 국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게 될 테니까 개도국이 경쟁력이 있는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노동집약이 아니라 비숙련 집약적이라고 했죠. 비숙련이 많이 필요한 제품의 생산을 더 많이 담당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분할선이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개도국의 수행 영역이 확대되고 선진국의 수행 영역이 이만큼 축소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그 결과 A에서 B 생산 단계가 선진국 궤도로 이전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도국, 선진국 모두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전에는 여기서 숙련 노동, 비숙련 노동이 비율이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여기에서 결정이 되고 있었는데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쪽 영역을 이만큼을 개도국이 더 담당하게 되면서 선진국의 담당 영역이 축소되죠. 선진국의 담당 영역이 축소되는데 축소된 영역을 봤더니 숙련 노동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쪽이. 개도국도 새로 증가한 영역이 어떤 영역인 거는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이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개도국도 선진국도 보시면 이쪽 영역 예전에는 여기에서 지금 필요했는데 이쪽으로 지금 개도국도 선진국도 모두 숙련 노동의 비중이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숙련, 비숙련 사용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게 되니까 숙련 자 생각해 보시죠. 숙련 임금과 비숙련 임금의 비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비중 자체도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비율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숙련 그 결과 두 국가 모두에서 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다만 개도국에서는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모두 절대적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모두 절대적 수요는 감소한다. 자, 그 뜻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 이만큼의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부품들이 지금 개도국에서 담당하게 되니까 개도국은 이만큼 숙련 비숙련 노동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선진국은 이만큼의 영역을 개도국으로 이전했으니까 절대적으로는 숙련 비숙련 노동의 절대적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핵쇼림 모형의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하고 무엇이 다를까? 자, 핵쇼림 모형에서는 두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되면 선진국의 임금과 개도국의 임금이 두 나라의 임금이 점점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숙련 노동과 숙련 노동을 L, 스킬드 레이버라고 그럴까요? S, 그 다음에 언스킬드 레이버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국가에서 이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임금 격차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쇼림 모형에서는 스톨퍼 사미에슨 정리에서 보듯이 한 요소 보수는 증가하고 다른 요소 보수는 감소하면서 이렇게 두 국가의 임금이 같아지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해외 아웃소싱에서는 양국 모두에서 숙련 노동의 임금이 상승하고 비숙련 노동 임금이 하락하니까 숙련 비숙련 노동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지게 되고 요소 가격 균등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스에 보면 무역을 했을 때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임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에서 숙련 노동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숙련 노동자들의 공급이. 그런데 숙련 노동 공급이 증가하니까 숙련 노동 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야 되는데 숙련 노동의 상대적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그 임금 논쟁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핵쇼림 모형에서 스톨퍼스 사미슨 정리로 설명 가능하겠다. 왜? 미국은 숙련 노동 풍부국이니까 무역을 하게 되면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점점점 확대되니까 숙련, 비숙련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숙련 노동 편향적인 기술 진보.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술 진보가 숙련 노동에게 유리하게 되다 보니까 숙련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게 되면 미국같이 숙련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숙련 비숙련 노동의 상대적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왜냐하면 비숙련 노동은 해외에 아웃소싱하게 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점점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셋 중에 하나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숙련,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됐을까?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로 보시면 2000년에는 지금 숙련 노동 임금, 비숙련 노동 임금은 상대 임금이거든요. 숙련 노동자들이 비숙련 노동자들에 비해서 약 60% 정도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2015년에는 거의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 비숙련 노동자들 임금은 2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금 이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 90% 정도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많이 받고 있고, 자,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숙련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도 이 세 가지 미국에서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다. 2000년 이후 중간재 무역이 크게 늘고 있고 중국으로 해외 아웃소싱이 빠르게 증가했어요. 중국으로 아웃소싱이 증가한다는 뭐예요?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한국에서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해외 아웃소싱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 14를 보면 해외 아웃소싱의 이익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요. 생산 가능 곡선은 두 개입니다. 부품이 우리가 XJ, YJ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첨단 부품이고 하나는 단순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자원을 가지고 단순 부품을 얼만큼 생산하고 첨단 부품을 얼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생산 TT 프라임의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PH는 첨단 부품, 하이텍 부품이고 PL은 로우스키 부품이라고, 단순 부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상대 가격 비율이 여기일 때 생산점은 A점이 되고 이게 이만큼의 단순 부품과 첨단 부품을 이 A점에서 생산해서 A점에서 조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 Y는 후생함수가 아니라 이건 최종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종계. Y는 최종계입니다. 이 단순과 첨단 부품을 생산해서 조립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는 등량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량곡선. 이건 등량곡선. 후생함수가 아니라 등량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Y0만큼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 시장에 나가봤더니 이 가격이 더 싸요.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는 이게 더 싸. 그러니까 PL과 pH 기울기가 완만해지니까 생산이 B점으로 옮겨가고, 두 나라가 무역을 하니까 수출하고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조립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최종재 생산이 Y0에서 Y1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점은 어떻습니까? 첨단 부품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순 부품의 생산을 줄이는, 그래서 이 단순 부품을 이만큼 해외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해외 것을 이용하고 첨단 부품은 이만큼 수출을 하게 된다. 이러면서 중간재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들을 해외 아웃소싱에 대한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면 양국가 모두에서 숙련 노동은 임금이 상승하니까 이득을 얻게 되고 비숙련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해외 아웃소싱은 선진국도 개도국도 모두 숙련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는 그런 무역 시스템이다. 그리고 해외 아웃소싱은 기업의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비를 하락시켜서 소비자에게 가격 하락의 이득을 준다. 우리가 중국에서 조립을 해오면 그 제품 가격이 한국에서 조립한 것보다 훨씬 싸겠죠. 그래서 가격 하락의 이득을 준다. 해외 아웃소싱으로 일부 생산 요소, 비숙련 노동자들이죠. 손해를 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있다. 방금 봤듯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고 소비자가 이득을 얻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조건이 개선될수록 그 국가의 이득은 커진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교육 조건이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PH가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잖아요. 이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더 비싸죠. 비싸지면 이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잖아요.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니까 이렇게 완만해지니까 생산량이 더 확대될 수가 있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지역의 해외 아웃소싱에 관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림 65를 보시면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내 무역의 비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 무역에서 지역 내 무역의 비중이 1980년에 약 한 35% 수준에 있다가 2006년에는 50% 수준까지 지역 내 비중이 증가했고 이 지역 내 무역 중에서 여긴 최종재가 담당하는 여기는 중간재, 이건 원자재 이렇게 되는데 원자재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무엇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간재 무역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증가했을까? 그것은 해외 아웃소싱 때문이고 그 해외 아웃소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국가가 중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보시면 최종재 비중은 이렇게 증가하고 중간재 이렇게 증가했는데 보시다시피 중간재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 중간재 비중이 크게 증가한 데는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하고 그것을 조립한 최종재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중간재 무역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그 형태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무역 중에서 중간재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자, 화살표는 지금 수출인데 전체 수출 중에서 예를 들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는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수출액 중에서 물경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3%라는 거예요. 거의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최종재가 아니라 중간재다는 뜻이 되겠고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무역 중에서 중간재 비중은 57%다. 그 다음에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중에서 중간재 비중이 65%고 중국이 수출하는 것은 43.9%다. 자, 보시면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데 그것은 이게 첨단 제품, 선진국이 수출하는 첨단 제품을 수출해서 중국이 조립 가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에서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이 서로 중간재의 무역 비중이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서는 수출 후 80%, 수입 후 57%가 중간재고
일본과 무역에서는 수출 71, 수입은 69, 뭐 비슷하죠. 한국과 일본은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은 수입 비중이 높다. 이는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 생산한 후 최종재를 수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의 삼국 간 중간재 무역에서 중간재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가 있고, 왜 이 세 나라 간의 중간재 무역 비중이 높을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왜 해외 아웃소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굉장히 같은 내용이라고,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갖고 와서 운송비가 낮아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나 요소 부전도 차이가 커요. 한국이나 일본은 기술 자본 집약적, 중국은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 그러다 보니까 해외 아웃소싱의 이점을 활용하기 용이했다. 그래서 세 나라 간의 해외 아웃소싱과 글로벌 가치 사슬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6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